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김 작가 질문해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증시가 상승 기류일 때도 개미 투자자들은 한숨만 쉰다고 하더라고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랐다는 얘기가 많은데 개미 투자자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올랐다는 분 전화번호를 빨리 받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사면 빨리 파시고 그분이 팔면 빨리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면 제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이 방송을 하고 있겠습니까? 벌써 외제 승용차 타고 지붕 없는 차를 타고 해변가를 멋지게 드라이브하고 있겠죠. 그죠? 정답은 없어요. 사실 주식 투자라고 하는 게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번 사람이 있으면 돈을 잃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그 수가 정확하게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워렌 버핏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 당신 죽고 나면 어떻게 투자하라고 부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유산을 준 사람에게 이야기할 거냐라고 하니까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라라고 이야기할 거래요. 그 말은 주식을 넣었다가 뺐다가 샀다가 팔았다가 자꾸 하지 말고 한번 묵직하게 들고 가라는 거죠. 10년이나 15년. 왜냐하면 경제학에서도 연구를 해보니까 10년 내지 15년 평균 수익률이 10%는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들고 있으면 자기 돈으로 남 돈 빌리지 말고 오래 투자해놓고 있으면 그 인덱스에 따라서 주가는 늘 상승하더라. 물론 뭐 대공황이나 불황에 따라서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자기 돈으로 가지고 있으면 신용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익을 올리느냐. 정답은 정기적금하듯 예금하듯 꾸준하게 들고 가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자,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 앞서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각 1기 인선이 그렇게 순탄치 않은 것 같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하자가 없는 만큼 협치 정신을 발휘해달라라고 했는데 글쎄요. 큰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야권에서는 쉽게 통과시켜주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좀 더 그렇고요. 바른정당은 어떤 분위기인지 좀 궁금합니다. 이혜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청문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나요? 그중에 하나를 했습니다. 네. 뭘 하셨습니까?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를 그렇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혜훈 의원이야 뭐 경호나 경제 전문가시니까. 아유, 황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으면 이혜훈 의원을 외교부 장관으로 모시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무슨 제게 과분한 말씀을요. 청문회 통과하는데 문제 없겠죠? 아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그거야 제가 알 수가 없죠. 네. 예. 자, 문재인 정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네네. 평가하십니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워낙 국민과 소통하는데 소통에 목말라 있던 우리 국민들께 귀도 열고 가슴도 열고 애쓰는 모습이 좋아 보이고요. 기대도 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뭐 다 마음에 들지는 있어야 있겠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거는 좀 이래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무엇일까요, 그 아쉬움이? 저는 이제 사드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도가 좀 속 시원히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네. 사드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적어놓고요. 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미국 다녀와서 얼굴이 완전히 굳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표정상 지금 청와대에 전달된 메시지는 사드 문제만큼은 미국이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한미 동맹의 잣대로 사드를 보겠다라고 지금 작심을 한 것 같아요. 미국 쪽에서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글로벌 시대에 237개나 되는 나라가 있는 지구촌에서 우리 혼자 살기도 어려운 상황에 가능하면 좀 이렇게 우리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는 한미 동맹이 굳건히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네. 우리가 외교든 안보든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혜훈 의원을 이렇게 외교부 장관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어쨌든 성장을 해야지만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팽창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만 민간 중심으로 어떤 성장을 하는 것도 필요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를 아는 분이 외교를 좀 담당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김동연 네. 네네. 김동연 후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동연 후보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라 그러죠? 이게 개인사. 네. 개인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히 문제될 만한 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떤 의원님이 군대 시력 부분이 네네네. 좀 조작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긴 하셨지만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게 검정고시 출신이시고 소년가장이셨던 시절이었는데 네. 소년가장에 대학도 못 가신 분이 무슨 돈과 백이 있어서 그 군대 문제를 백을 써서 뺐을까 네. 저는 그게 좀 이렇게 그렇게 선뜻 이해가 되지는 않아서 예. 그렇게 넘어갔고요. 예.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본인의 개인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하자가 될 만한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기는 어려웠고요. 네. 대부분 정책 소신과 관련된 부분들이 공방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요직에 계셨거든요. 고위직에. 예. 그러면서 많은 칼럼도 쓰고 본인의 개인 소신을 많이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부분과 역행하는 부분, 상충되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렇게 상충되기 때문에 소신이 문정부의 부총리 내정자로 적합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었지만 네. 저는 오히려 거꾸로 이분과 공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에서 저는 수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을 네. 특히 대통령은 경제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신이 아닌 다음에야 예. 잘못 판단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경제 전문가가 정확한 실태를 대통령께 보고 드리고 네. 또 설득을 해서 방향을 수정해 줄 필요도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강단이 보이나 네. 이걸 저는 초점을 둬서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어제 고재열 기자 이야기로는 말씀을 여쭤보니까 김동연 후보에 대해서 영혼 없는 공무원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말을 이제 이렇게 바꾸면. 예. 근데 어제 제가 보기에는 본인의 소신을 상당히 좀 견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면 일자리 창출이 민간 부분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그런 글들을 꽤 많이 써오셨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역할은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네. 제도나 틀을 만들고 예. 지원은 간접적으로 하고 하지만 민간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이 중심이 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의한다고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정책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런 부분은 좀 건의를 하겠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좀 문정부의 이런 부분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네네. 일자리 부분의 중심이 조금 이동하는 수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그래도 좀 좋게 본 것은 지금 문정부가 1,000만 원 이하 그리고 연체가 10년 이상 된 소액 장기 연체자들은 모두 빚을 탕감해 준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네. 이건 자칫 잘못하면 성실히 고생해서 땀 흘려서 자기 빚을 다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네. 허탈해지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도덕적 해이 예.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다 빚을 탕감해 준 건 아니지만 일부 탕감해 주는 정책을 조금 시행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민간 금융회사들이 취약계층, 저소득층에는 아예 빚을 안 내주려고 대출을 그러겠죠. 안 해주려고 하는 경향이 생겨가지고 예. 오히려 이 돈이 없고 저소득층의 분들이 경색되겠죠.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냐 했더니 네. 제 얘기에 동의를 하면서 예. 오히려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전액 탕감해주는 방법보다는 예. 그동안 개인이 얼마나 채무를 빚을 갚으려고 노력을 해왔는지 예. 등등 여러 가지와 연계해서 예. 종합적인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는 저는 좋게 봤습니다. 예, 예. 무조건 대통령 공약이라고 감싸고 돌고 잘못된 공약도 그냥 밀고 나가서 예. 나라의 어려운 일을 만드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건 전 좋은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네.
말씀하신 신용회복위원회나 여러 가지 좋은 위원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빚을 무조건 탕감해 주기보다도 개인이 노력하는 만큼의 비례해서 연동해서 탕감해 주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고 싶은 분이 이제 잘 아시겠지만 김상조 공정거래 후보자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김상조 후보자하고 대학 1년 선후배 사이이기도 하고 지도교수가 같았어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35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켜봐 왔습니다. 사실은 그 경험에 의하면 굉장히 공직자로서의 모든 자세, 공직자가 될 수 있는 뭐 자질, 역량 이런 것을 상당히 잘 갖춘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 왔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의혹 제기들이 막 너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저도 상당히 놀랍고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시는 것을 또 보면 또 상당 부분 납득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거 한때 우리 사회의 관행,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해왔던 일들, 그런 몇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런 기준과 비교 형량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혜원 의원께서는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금 인정을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선후배 관계라서 그런 건 아니겠죠. 자, 그러면 뭐 선후배 관계라기보다는 재벌 개혁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재벌 개혁에 이만한 사람을 또 찾기가 쉬울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혜원 의원도 재벌 개혁에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기회가 왔을 때, 물 들어왔을 때 뭐 노젓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여건이 갖춰졌을 때 재벌 개혁이 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근데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벌 개혁이 상당히 말은 좋은 말입니다만 그리고 또 경제정의적 차원이나 사회정의적 차원에서도 훌륭한 말인데 불가피하게 아까 말씀하신 불가피하게 재벌 개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반도체가 이렇게 잘 나갈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투자할 때 각 계열사별로 투자하라 그랬다가 갑자기 지배구조 문제상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또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계획을 하더라도 전후 사정은 좀 살펴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한번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부적격 아주 강하게 나가는데 바른정당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바른정당은 사실 저희가 창당할 때부터 그 당론이라든지 당이 강제로 개별 의원의 양심과 철학과 소신을 제한하는 그런 결정들을 최소화한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기치로 들고 창당을 했기 때문에 그 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결정적인 사안이 아니면 당론을 만들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당론을 만들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강경화 외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외통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저희가 이제 당이 의원들이 적다 보니까 두 분만 소속되게 해서요. 김무성 의원님하고 정양석 의원님. 근데 김무성 의원님은 지금 이제 공무로 해외 출장 중이시라 안 계시고 정양석 의원님 혼자 계세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정양석 의원님 의견이 그냥 당의 공식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부분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평가를 좀 해보신다면 뭐 질의응답 과정을 지켜보신 결과. 사실은 이게 저희가 제가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를 하루 종일 앉아서 꼼짝도 못하는 사이에 동시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강경화 후보자의 그 청문회를 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기사를 보니까 일부 의견이 좀 외교 역량이 부족한 거 아니냐, 외교 정책적 역량이 그런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그분들이 왜 어떤 부분을 그렇게 지적하시나가 궁금해서 기사를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대목이 그랬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은 못 봤어요. 그래서 그거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근데 저는 이제 개인사를 가지고 뭐 투기 의혹이다 또 아니면 위장 전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사들은 많이 봤는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진위 관계는 제가 직접 청문하면서 조사를 하질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첫 여성 외무장관 후보자였기 때문에 낙마한다면 제가 여성으로서 네. 상당히 좀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어쨌든 UN 우리가 제일로 치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네. 2인자인 사무차장을 현직으로 하고 있다가 예. 그 자리를 내놓고 예. 대한민국의 조국에 봉사하겠다고 오신 상황에서 조국에 하자가 있어서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면 예. 여러 가지 좀 사정은 복잡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엔의 사무차장을 하고 있다가 버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오셨는데 맞닥뜨린 문제는 남편 되시는 분하고 소통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동산 네. 투기를 했는지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혼선,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한 혼선 이런 것들이 결국 개인의 자질과 역량 문제는 뒷전으로 두고 개인의 어떤 치부에 대한 이야기로 나온다 이런 좀 안타까운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인사의 하나의 원칙, 5대 원칙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른정당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른정당의 무슨 당론 이런 거는 저희가 정하지 없군요. 않기 때문에 네. 제가 그걸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도 그렇지만 과거 한 10년 이상 국회에 있으면서 수많은 청문회를 보면서 가져왔던 생각인데요. 네. 우리가 인사 원칙, 청문회 기준 이런 거를 좀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제 공직자가 지켜야 될 기준을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어떻게 보면 기준을 감안해서 좀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네. 국민들이 청문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한테 항의하고 분노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위장 전입, 한동안 관행이었던 거, 예. 그다음에 다운 계약서 예. 그런 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너희들을 따져보면 300명 너희들은 그러면 온전하냐.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 그럼 너희도 그런 전력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검사해보고 네. 그런 거에 걸리는 사람들은 다 오늘부터 국회의원 그만둬라 그러시거든요. 예. 국민들의 그런 분노가 예. 일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사회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그런 네. 것을 감안해서 예. 새로운 공직자의 기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을 좀 네. 합의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가지고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당권 도전하시겠습니까? 뭐 압박에 무릎을 꿇을 지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뭐 어떻습니까? 뭐 여성 외교부 장관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 당대표 한번 해보세요. 뭐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바른정당의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옵니다.